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보신 영상은 보육사 선생님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함께 접해 보셨는데,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의 처우 개선 또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보육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션 함께 들으시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션 시작을 할 텐데요. 목마르시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자, 뭐 두 번째 세션까지 너무 잘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왜 김경란 아나운서님이야 이렇게 전문 사회자세라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저는 전문 사회자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를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오전과 두 번째 세션 동안 저희가 어떤 왜 우리가 아동 양육 시설 그리고 또 영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에 기반을 둬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아동 양육시설 영아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라날 수 없는 가정의 보호 아동들이 자라날 때 우리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방안, 정책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실 세 분의 연사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발달 전문가이신 이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뭐 얘기해 주시겠지만 맘스케어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계셔서 아마 처음부터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신데 나오시기 쉽지 않은데 강선우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님은 이 전공도 이쪽 분야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동과 관련된 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이선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선영 팀장님은 뭐 아동 옹호 상업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책도 여러 권 내신 저자이십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연사분들이 준비해 주신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 소장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 발달 놀이 치료를 하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맘스케어 사업에 합류를 하게 돼서 그동안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지켜본 제 임상 관찰의 결과와 또 진행했던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36개월 이하라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주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앞 시간에서 충분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36개월 이전은 애착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뇌발달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의 뇌가 가장 급속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시기가 맞고요. 특별히 보육원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국내외에서 일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 대부분 발달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갔을 때는 그 정서행동 문제가 조금 더 외현화돼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충동성이나 공격성, 산만함 같은 것이 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학교 생활이 부적응하거나 성인기에는 사회생활이 부적응하다는 보고들이 많고, 또 성인기에는 우울이나 뭐 이런 불안,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어린 시절에 시작된 문제가
중단되지 않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이 문제들이 발전돼서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련된 그 시설에서 자라는 영유아에 대한 그 연구들은 상당히 없는 편인데요. 그 몇 안 되는 연구에서 그래도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이 보육사 선생님들과 좋은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 이 아이들의 점성 심리 발달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또 전반적인 발달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3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에 물론 대처하고 치료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3세 이전을 주목해서 좀 더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맘스케어에서도 연구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울 소재에 있는 7개 시설에 있는 44명의 아동들과 31명의 보육사를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영유아 44명은 9개월에서 32개월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었고요. 이것은 그 아이들의 베일리 발달 검사 결과입니다. 베일리 발달 검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용 발달 검사인데요. 가장 신뢰롭다고 여겨지고 있고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인지, 언어, 운동 영역은 저희 검사자가 직접 보육원에 방문을 해서 1대1로 아동들을 1시간가량에 걸쳐서 직접 검사를 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국내에서 이 3세 이하 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검사에서 그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를 지금 그래프화 해본 것인데요. 여기서 평균에 해당하는 것은 90점에서 110점 사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입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한 50% 전후의 아이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30%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하는 80점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고요. 경계선은 70점대 점수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70점 이하는 발달 지연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 평균 하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아동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진 다 5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그 그룹에 속해 있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거의 60%, 발달 지연까지 합치면 70%에 달합니다. 발달 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치료를 지속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은 미래에 이 아이들은 장애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더 선천적일 거라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이 평균 하하 경계선에 속한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선천적이라거나 기질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점수를 받은 이유는 환경적인 결핍이 있고 그 부족으로 인해서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상태에서 계속 자라나면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좋은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평균하와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퍼센타일로 따지면 하위 20에서 30%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동들 중에 밑에서 20등, 30등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이대로 그대로 자라게 두면은 학교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결코 공부를 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사이에서 벌어진 그 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3세 이전부터 이 아이들의 환경을 신경 써주고 이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면 그 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들의 미래의 성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신경을 쓰고 지원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설에 있는 영유아 아동들의 현 주소, 지금 출발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 선생님들 31분을 조사한 결과 그 31분은 물론 다 여성이셨고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30세 이전의 젊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의 학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전부 전문대졸 이상의 선생님들이셨는데 문제는 경력이 1년 미만이 30%에 달하고 1년에서 3년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5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동들은 30세 미만의 젊은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3년 미만의 돌봄을 받다가 그 선생님이 바뀌는 확률이 가장 높은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육시설 보육사 선생님들의 현 주소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보육사 선생님들의 환경이 어렵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고, 이것은 서울 지역에 있는 7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방 시설들은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맘스케어 저희가 한 연구 조사 결과는 선행 연구 조사 결과들을 다 뒷받침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보육사 선생님들과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애착이 좋은 아동들인 경우에 놀이성도 좋았고 또 사회 정서 발달 지수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보육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 애착 안정성이라는 것에 키를 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육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놀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놀이성이 저 사이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놀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은 감히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입니다. 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사회가 무엇일까요? 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사회는 곧 가정이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아직 또래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을 나이가 아니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부모, 그중에서도 주 양육자겠죠. 앞에서 애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주 양육자는 보육사 선생님이고 그 보육사 선생님들의 양과 질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겠죠. 우선 아동 비율은 아까 앞서서 우리 원장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2세 이하인 경우에 1대2, 한 명의 선생님이 2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 있고 3세에서 6세 사이에 1대5, 5명, 7세가 넘어가면 1대7의 비율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비율이 너무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세 이하의 아동을 동시에 2명 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3, 4, 5, 6세 아동을 혼자 5명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한 명의 선생님이 2명의 아동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은 보통 3명, 4명, 5명, 6명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큰 아이들에 대한 보육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눕혀놓으면 누워있고 하이체어에 앉아서 묶여놓으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3, 4, 5, 6, 7세의 아이들이 있으면 영유아 담당 선생님이 영유아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손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냥 인지상정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만히 누워있는 어린아이들은 방치되고 방임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명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시면 나머지 선생님을 모두 남아있는 선생님이 봐야 하고 또 한 선생님이 식사 준비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각종 일을 하시면 또 나머지 한 선생님이 모든 아이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한 선생님이 2, 3명의 아이들만 보고 계시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일손을 주로 봉사자나 무슨 공익근무자나 공공근로자나 이런 단기적인 인력으로 끌어다가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자원봉사자라도 구해서 뭔가 일손을 더 얻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아동들,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를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낯선 사람이 수도 없이 드나든다. 매일매일 낯선 사람이 드나들고 그 낯선 사람 맨날 바뀐다. 아이들의 정서 심리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사의 아동 비율은 꼭 어린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서 보육사가 절대량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충해 줘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의 질적인 문제도 앞서서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선 연구에서 이 보육사 선생님들의 전공이 무엇인지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서 만나본 보육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 진심으로 몰라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동의 교육이나 발달이나 양육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졸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문 인력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보수교육도 사회복지사로서의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당장 하는 일은 매일매일 아동들을 돌보는 일이 주 업무인데 이분들이 받는 보수교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이라던가 양육에 관한 정보라던가 발달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 많이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3교대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았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의 발달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3번 엄마가 바뀐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할 수는 없습니다. 36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하루 3번 엄마가 바뀐다. 그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 시간을 좀 조정해주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행정적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한 행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보육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양질의 인력을 보육원에 끌어들여서 이분들이 잦은 이직과 퇴사를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채용 조건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을 하지 왜 보육원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처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는 한은 이런 좋은 인력을 보육원에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보육사 선생님들의 처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얘기는 많이들 안 해주셔서 제가 처음 보육원에 발을 들여놓고 가장 깜짝 놀란 것은 이 물리적 환경이었습니다.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깨끗해서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려지실 겁니다. 아이들 육아용품으로 여기저기 널려 있고 아이들 장난감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어른들 물건은 다 치워져 있고 집안이 사실 아이들 물건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육원에 가보면 모든 물건은 벽장 안에 들어있고 소파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가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쓰레기통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동을 돌보는 인력이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실 36개월 이전의 아동들에게 모두 위험한 무기입니다. 흉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물고 빨고 던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 존재죠. 그래서 돌봄의 숫자가 부족하면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깨끗하게 다 물건을 없애고 치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36개월이 아니라 3개월, 4개월만 돼도 벌써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뭐든지 만지고 입에 넣고 붙잡고 서고 넘어지고 이런 존재이고 그런 과정의 탐색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이 이렇게 탐색거리가 없는 환경에 놓여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달 지연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 문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돌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원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장난감도 많이 어디선가 받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벽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내놓으면 위험하거든요. 애들이 던지고 아무거나 입에 넣고 돌보는 사람이 부족하면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다시 보육사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사실 여기에 플러스 저의 욕심이자 바람인데 개인 공간이나 물품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맘스케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 숫자만큼 똑같은 장난감을 여러 개 마련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다 풍족하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탐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24개월이 대충 넘어간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준 장난감을 보거나 놀지 않고 이렇게 옆구리에 낍니다. 그리고 자기 장난감과 똑같은 걸 옆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뺐습니다. 자기께 있는데 여기다 끼고 또 하나 여기다 낍니다. 보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졌을 때 이걸 여유롭게 탐색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뺏기지 않고 지켜야겠다는 본능이 먼저 발동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자라면 당연히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과 사회적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사회적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심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나만의 애착 인형, 나만의 담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면 어떨까? 그래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에 저 집단 구성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께 여기 보육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화두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가본 많은 보육원들은 아동들을 동일 연령 집단으로 구성을 하십니다. 방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방은 2세 아이들의 방, 이 방은 3세 아이들의 방, 이 방은 학교 간 아이들의 방 이런 식으로 같은 연령끼리 아이들을 배치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보육원들은 보면 나이를 섞으십니다. 혼합 연령으로 해서 같은 공간 안에 어린 아가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을 섞어서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구성 방법에는 다 장단점이 각각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을 섞었을 때 이것이 보다 가정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동일 연령 아이들끼리만 묶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방을 계속 옮겨야 합니다. 컸기 때문에 3살 방으로 가야 하고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초등생 방으로 옮겨야 하고 환경이 계속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 선생님이 바뀌죠. 담당 선생님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돌보는 사람과 환경이 바뀌는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이 동일 연령 집단으로 구성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아동의 연령을 혼합해서 구성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금방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조금 살펴보았고요. 사실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은 결국 1대1로 봐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이나 위탁 가정을 찾는 노력은 결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고 국가 정책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 시설이 200개가 넘고 거기에 10,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고 그중에 1,000명가량의 아이들이 3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그 아이들의 입양 위탁처를 다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까지는 그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시설이 그 아이들의 집이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 한 지금 현재에도 거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한은 양육시설의 지원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로 사라졌죠? 제 마지막 페이지가 사라졌네요. 시간이 지났나요? 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빼버릴까 했었는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준열사 묘소에서 발견한 글귀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글귀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이 하고 하는 일은 하고 또 하여야 한다.
하고 또 하다가 후인이 다시 하고 하여야 한다. 제가 보육원 관련된 일을 하면 이 글귀가 참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하고 이 하는 일의 효과도 금방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아라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서 친부모를 대체할 좋은 인력을 찾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마 친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키워줘야 할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이 일을 묵묵히 해오신 보육원의 관계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고 또 계속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맘스케어 슈퍼바이저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고 이미 하셨고 저희를 감동시킬 만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하튼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주로 이제 그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과 현실적인 상황 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고 계시는 강선우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입니다. 앞서 발제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그 인력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이 요소들을 쭉 보면서 결국 그거를 관통하고 귀결되는 것은 예산의 문제로 제 시각에서는 귀결이 됐습니다. 사실 인력의 어떤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이라든지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돈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 환경 또한 그 올바른 그 맞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를 실현시켜 주는 것은 결국 또 예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잘 키워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당위이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회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부담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그 발제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애착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르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서 호소를 하는 게 울음이잖아요. 내가 울면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황 때문에. 그래도 울면 누구 한 사람은 나한테 와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준다라는 그 경험을 정말 수만 번 반복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탕이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도드라지게 관심이 가는 그런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애착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 원인은 아니어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올지,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나타나 줄지, 그런 신뢰적인 바탕이 전혀 없으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이 로맨틱한 감정이 있긴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보호 기제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 것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그런 게 로맨틱 릴레이션십으로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게 되면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랑과 또 다른 감정으로. 그럼 그 집착이 또 불러올 수 있는 수많은 우리가 사회적 대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자주 했었거든요. 이 국가 정책 그리고 법이 나가야 되는 방향은 국민들은 마음껏 사랑하세요. 국가가 알아서 키우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쭉 말씀해주신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이 구멍부터 좀 빨리 메워가야지 우리가 큰 비용을 치르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너무 많아 보이고 저 예산도 너무 많아 보이지만 이거를 지금 현재 당장 쏟아붓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정책이나 현황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제가 입법 발의했던 거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양육시설에서 정말 밤낮 없이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차원이죠. 그래서 이 보호 대상 아동, 보호를 요하는 그런 아동, 그리고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죠.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보호 종류 아동이죠. 이 공적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방향에 뭐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 성과들도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발표가 됐었습니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시면 보호 대상 아동 친권 보충제도 개선 등 보호 대상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권이라는 게 이 친권을 인정을 해주고 이 친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보호 대상 아동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할 때 서명을 한다거나 그런데 나의 그런 생물학적인 건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적절한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여권 신청하려도 그게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친권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 그러니까 아이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을 해서 이 아이가 뭐 빚을 또 안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기에는 이게 친권 제도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빡빡하게 있는 면이 있어서 요거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보완을 하고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책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7월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해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보호 종류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호를 해야 되는 보호 대상 아동 그리고 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보호 종류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이죠.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이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전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더 열악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가야 할 방향, 위탁 가정, 입양 맞죠. 그 가정과 가장 우리가 그려보는 티피컬한 가정과 가장 닮은 곳에서 아이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향이니까 거기만 집중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정이든 양육시설이든 어디든 간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은 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뭐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양육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점 조금 살펴보고 또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로서 법률로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또 보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호 업무 전반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 놓은 게 아동 보호 서비스 매뉴얼. 그래서 요거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 매뉴얼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동 보호 조치의 기본 원칙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아동을 보호 조치를 할 때는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원가정 복귀가 불가할 때는 국내 입양을 첫 순위로, 이어서 위탁가정, 이어서 공동생활가정, 이어서 양육시설 순으로 조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대상 아동에게 다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이런 양육시설보다는 비교적 좀 인원이 적고 전통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닮은 그런 공동생활 가정이 좋고, 또 이 공동생활 가정보다는 더 인원이 적고 더 가족과 닮아 있는 그런 위탁 가정이나 아니면 입양 가정이 성장하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 아동 보호 조치의 기본 원칙 세운 근거,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현재 현황은 어떠냐? 그러면 이 보호 대상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입양이 첫 순위고 위탁 가정, 공동생활 가정, 양육 시설 요 순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숫자를 살펴보면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전국에 11,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보호 아동 대부분 91.15%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순서, 제시해 놓은 순서와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면 지난해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제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는 아이들, 그렇게 이제 발생한 아이들이 4,120명이에요. 이 4,120명 가운데 66%, 2,727명 아이들이 시설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달하는 아이들이 시설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2,727명 중에서 1,133명 아이들 향한 곳 바로 양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양육시설로 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양육시설에 입소를 하고, 또 이 비슷한 숫자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나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요 숫자 자체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시설에서 나가는 아이들 숫자, 또 새로 들어온 아이들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보건복지부 권고대로 점차적으로 이게 양육시설보다는 위탁가정 또는 국내 입양 통해서 보호 조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뭐 공감을 하는데, 그 전까지 지금 현재 양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을 해야죠. 이게 뭐 가정, 위탁가정, 입양으로만 해야 된다 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그쪽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그쪽에만 정책적인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이 숫자가 줄지가 않아요. 1,000명 유입되고 1,000명 나가고 1,000명 유입되고 1,000명 나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해서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현재 아동복지법상 복지부가 마련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 배치 기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 0에서 2세까지 아동 2명당 보육교사 1명입니다. 3에서 6세까지는 5명당 1명 꼴이죠. 집에서 아이 한 명이 케어해도 이 한 명 완전히 케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은 그 엄마, 예를 들어서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에 화장실도 못 가겠고, 어디 가는 동안 내가 내 밥 먹을 동안에 애는 뭐 못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1대1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 2명이 한 명의 보육교사가 보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고,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고, 어딘가가 너무 불편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울어도 내가 필요한 그때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보육교사 아이 몇 명당 보육교사 몇 명 숫자라는 그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1대 다가 되면 될수록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경험이 훨씬 더 많이 빨리 쌓이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사회를 믿을 수 있는 곳, 이 세상은 내가 나가서 살아가 볼 만한 곳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정서나 감정이 생기기가 어렵죠.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경험에 의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가는 것인데, 이게 그런 결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영유아만의 양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보면요, 아동 양육시설 보육사 1명당 평균 영유아 4.2명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당 1명 보고 있고, 이거조차도 이 현장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인력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돌보고 있는 영유아가 6명 이상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도 26.7%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사 10명당 한 3명 정도가 나는 이 아기들, 나 혼자서 돌보는 아기들이 6명이 넘어요 라는 분이 3명 중 1명, 10명 중 3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죠.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패러다임의 전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 특히 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리,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게 굴러가게 하는 데는 돈이 드니까요. 예. 그래서 기재부 패러다임을 가장 좀 전환을 해야 할 곳이 저는 기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재부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기, 애착관계 형성 등 성인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골든타임은 우리 오늘 토론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전국 아동 양육시설 보호 중인 아동들 가운데 3세 미만 아동 838명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런 36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주 양육자와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아동 1명당 전문 인력 1명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지난 11월 30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이 이제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 상임인 보건복지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법사위 지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끝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 조치가 순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런 양육 환경 개선, 또 더불어서 아이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또 행정직 선생님들 처우 개선이 또 돼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법안이 없거나 근거 법안이 없거나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 처우가 열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들을 조금 우선순위, 그러니까 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상자 밖에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묘미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발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을 발제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잘 듣고 가겠고요. 그리고 조금 지루한 얘기였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아동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다행히 강선우 위원님께서는 아동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배치 기준 36개월 아이 같은 경우 1대1로 배치 기준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야지 아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발표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선영 팀장님, 지금 점점 여러분들도 박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힘 좀 내시고요. 저희가 아까 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잘 들어야지 또 나중에 대변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일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의 책임을 이렇게 느끼게 될 줄 몰랐는데 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어봤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게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지만 시설이 과연 아이들에게 집이 되고 있을까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사실 한화 칭찬 엄청 받으셨지만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설 아이들 돕는 기업이랑 후원자분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으신데 이런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를 함께 또 나눠주시고 바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후원 기업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의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이 과연 아이들에게 집이 되고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 각자에게 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일까? 그리고 아동들 각각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곳일까? 그리고 시설 보호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나서야 할까? 이런 순서로 대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설이 사실은 집으로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국제인권 기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헌신해서 돌봐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가정 위주의 보육을 하라고 대한양육 체계에서 정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시간을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2019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아쉬운 것은 시간 계획이 없습니다. 오전에 복지부 과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언제까지 기능 전환을 할 것인지 어떻게 소위 탈시설이라는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앞에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천천히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시간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설을 집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요양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많이 뉴스가 됐는데 아동시설의 아동들이 심지어 코호트 격리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아이들이 사실 갇혀 있거든요. 외출도 못하고 저도 이제 아동들을 만나봤을 때 앞에 있는 놀이터나 편의점도 못 가는 아동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결과이지만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학교조차 보내지 않았던 시설도 꽤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인권위에 심지어 진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도 국감 때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에서도 학대나 이런 좀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들 많이 발견됐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것은 첫 전수조사였거든요. 복지부에서 실시한. 근데 사실 학교 폭력 같은 거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10수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에 2번씩.
근데 이렇게 아동복지 시설을 70여 년을 저희가 대한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전수조사였다는 거, 그리고 조사 결과가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다는 거 조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이제 복지부에서 매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정착되고 현장에 이걸 어떤 감시의 역할이 아니라 아동들의 권리를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시설에 안전하게 여기 있어 이렇게 좀 보호하는 경향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권고도 받고 있고요. 이런 논의가 아동에게도 이제 시작된 것이고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동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 연구를 찾아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사실 안다. 아까 이제 위탁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다 알고 있죠. 좀 이제 조금 나이 들면은 아 여기가 집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아니었구나. 내 엄마는 다른 엄마랑 좀 다르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조금 아동들이 자라면서 이모에 대한 애착을 스스로 굉장히 자제하는 일까지 있더라고요. 내년에 바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먼저 시설을 나가세요.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애착 형성이 골든타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후에 전 생애에서 애착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 그 마음조차 참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벌점 받으면 용돈 깎이는 아동 시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동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다는 걸 한 5학년쯤 알게 됐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네. 엄마랑 살았으면 사줬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핸드폰 결핍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사주는 결정을 부모가 해주지 않았다는 부모의 결핍으로까지 이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뭐 인구의 한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나는 고양이 개를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 모든 것에서 아이들은 내가 시설에 사는 아동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집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그 관련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너무 지금 아동들의 상황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내 존재로 인해 드는 비용, 그 비용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로 인해 쓰는 모든 비용을 의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글이 있었는데 우리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 역시 김장 6,000원, 뭐 간식 3,000원, 학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가려면 나는 후원자가 한 명 연결돼야 돼. 이런 모든 비용을 내가 느끼고 있는 이곳이 과연 아동들에게 마음 편한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만의 물리적인 공간, 심리적인 공간, 내가 좀 숨어 있고 싶은 순간 그런 공간이 아이들에게 없는 곳이 과연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아동들이 시설에 배치될 때 의견을 묻지 않고 갔다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학대로 인해 시설에 오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대 신고 이후에 사실은 이 아동은 본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고했을 뿐인데 분리돼서 십수년을 시설에 살 거라는 것까지 결심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신고했을 뿐인데 그 후에 5년, 10년 시설에 살게 될 거라는 걸 몰랐고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퇴소할 때서야 정보를 비로소 얻었다. 또 어떤 아동은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길래 선생님들 사무실 공간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겨우 알았다. 이런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기본적인 정말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기본권이 좀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도 그 눈높이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라고 말할 때 사실은 생물학적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엄마야 라고 얘기해 준다던가, 여기가 다른 집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함께 사는 또 다른 가족이야, 이렇게 그 아동의 눈높이에서 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집인 척 엄마인 척 하면 나중에 아동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아동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갇혀 있다 보니까 가족 면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설에 살고 있는 게 대한 가족으로 좀 우리가 인정이 되고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방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식당에 가도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같은 방 쓰는 아동들끼리도 식당을 못 가고,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랑도 식당을 못 가고, 그 이 아이는 누가 내 가족이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서도 완전히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나가지 못했고요. 누가 내 직계 가족인지, 누가 내 가족인지 적용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드러난 시설 양육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체스판을 이렇게 옮기듯이 아동들이 자기의 장소가 그냥 한꺼번에 옮겨지는 경험, 그 장소는 사실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한꺼번에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수차례 하고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설에 있는 동안 자립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립관으로 가, 요게 부족하니까 요 시설로 가, 조금 문제 행동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에서는 어려워, 저 시설로 가, 이렇게 그냥 체스 말 옮기듯이 옮겨지는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서 표현했던 그림이 지금 우리 시설 아동들의 상황을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숨겨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나오지 마 위험해 라고 말하게 되고, 아동들이 심지어 60명의 감염이 나 때문에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린아이들,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아동들은 내가 저 아기 감염시킬까 봐 두려운 것까지도 그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드러난 것이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시설 보호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아동,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다 또 해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 보호할 수 있는 아동이 15,000명인데 지금 10,000명 정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한 30% 이상이 공석이죠. 소위 말해서 TO가 있는 건데, 반대로 거리에 있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추산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탈가정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무인 점포에서 있는, 새벽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쉽게 거칠게 표현하면은 시설은 비어가고 거리는 붐벼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 이제 학대를 받았거나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갈 만한 공간, 이들을 보호할 공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시설의 기능 전환을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인가 시설이랑 민간 위탁가정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야지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내 혼인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몇 개월만, 또는 제가 또 만나본 청소년 부모들 중에서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몇 개월만, 내가 학교 다닐 때까지 몇 개월만,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영구적인 대한 양육이나 시설에 맡기기에는 자격이 안 된다거나 거기까지 가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신이나 출산 과정,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시설 정책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이비박스 문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앞에 말하고 가셔서 굉장히 속상했는데요. 이 미인가 시설이라는 거 알고도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공적 체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가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가 많이 좀 돼 있더라고요. 시설의 기능 전환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도 연구하셨었고 많은 또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설을 이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도출하셨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많기 때문에 전문 치료 시설을 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케어하고 바로 원가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아동의 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시설로 기능 전환을 하는 방법들도 계속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 가정하고의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위탁 가정 관리를 한다거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시설이 지역 사회 내에서 허브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좀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동들을 만났을 때 시설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불편함, 어려움, 답답함이 있었지만 아동들은 한결같이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아동은 나 마음도 안 열어요, 나 상처받을까 봐 아예 정도 안 줘요,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났던 아동들 한 30~40%가 다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모가 사회복지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시설장 원장님들께서 아동들을 그만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지지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동과 가까울수록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종사자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마련해 주시면서 결국에 많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해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제안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 보고 싶은데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아닌 일상이라고 좀 화두를 던져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울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준다고. 근데 아이들의 일상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선물을 받아야지만 내가 꿈을 키울 수 있고 내 정보를 많이 노출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왜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보육원에 후원하는 거는 관대하게만 생각했을까? 아이들이 받는 입장에서 늘 불안하죠.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돈이 생길까 안 생길까 늘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만으로 1년 동안 살림하라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손님이 많이 올지, 그분이 관대한 사람일지, 내가 이번에 울었는데 울어서 손님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할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애한테 울지 말란 말만 계속 하게 되겠죠. 더 보여주기 좋게, 더 잘 자라게, 너한테 쓴 비용을 증명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 감사해야 되게 만들 것이고 감사 편지를 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운에 기대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로서 누릴 수 있고 정말 집다운 집에서 온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작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 대한양육 체계의 부족함 때문이고, 정부가 예산을 뭐 복권기금 같은 거에서 주다가 이제 겨우 바꾼 때문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코로나가 지난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여서 저희가 오늘처럼 얘기 나누고, 그래서 아동들이 하루하루 내가 시설 아동이라는 정체성을 늘 확인받으면서 늘 증명하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 끝나고 올 때마다 친구들이 떡볶이 먹자고 하면 얼마나 많이 거절해야겠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간식 한 번 마음껏 못 먹었던 그 아이들의 심정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
조금 구체적으로는 시설의 기능 전환, 이것이 탈시설하자라는 그냥 단순한 시설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동을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동 당사자와 그리고 저희 같은 NGO들이 함께 모여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가 아동양육시설 실태조사가 지금 처음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요. 저도 뭐 관여를 했지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아동 양육 시설에 대한 이런 진지한 고민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은 아마 진짜 오래간만이고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빠른 변화에 맞게 시설도 같이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실제로 이제 행동에 나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사회자로서 죄송하지만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분 한 분씩 한 질문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넘치게 하실 것 같아요. 2분 내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현 소장님께서는 지금 뭐 부모의 빈자리를 뭐 어떠한 좋은 환경이나 제도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뭐 누구보다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설이라든지 지금 이 기존 제도 내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뭐 중간중간에 얘기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다른 분들이 듣고 또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보육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데 보육원 일을 하면서 보육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아이들과 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언제나 느꼈던 거는 보육원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잘 놀고 나서 돌아서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어떤 심한 장애의 아이를 만나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본 적은 없었어요.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장애가 심한 아동도 그 뒤에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의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보육원에 가면은 정말 밝고 걸걸하게 잘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아이들과 신나게 잘 뛰어놀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항상 너무 돌덩어리가 얹혀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부모의 존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없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좀 입양이나 가정위탁처를 좀 찾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보육원의 기능 전환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더 소규모의 지금처럼 이런 대형 시설이 아니라 자꾸 조금 더 소규모화 해가면서 좀 더 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고 언제나 이상적인 환경으로 가는 길은 너무 먼데 그 사이까지 그런 노력이라도 조금 기울여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강선우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법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육시설 36개월 영아구 보육사 1:1 배치 기준 법률안을 발의하셨고, 근데 이제 이 법률안을 발의하시면서 혹시 뭐 또 다른 뭐 환경적 제도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발의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1대1로 이렇게 좀 하자라는 그런 법 발의하면서 이제 요 대상이 0에서 36개월 사이잖아요. 그런데 요때 아이들이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같은 것도 가지게 되고 마음이든 신체적으로든 어떤 골간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은 그때 많이 물리적으로 많이 큰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훅 그러면 그 자라는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비 같은 거를 이제 시설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의료 보험 체계나 그런 데를 조금 만져보면 이제 요 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를 100% 그냥 아웃 오브 파켓 하는 거 전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한번 조금 들여다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세심하게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쭉 들으면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립 준비 청년들 그러니까 요런 보호 시설에서 나온 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이들이 본인과 같은 그 상황에 있는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책도 쓰고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집을 얻어서 조그만 방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용달차를 어떻게 부르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용달차는 어떻게 부르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아름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게 생존인데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존하는 이것은 당연히 디저브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이거를 벌어야 되는 건 거예요. earn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는 게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게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어떤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는 당연히 그거를 누려야 돼라는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갈 수 있도록 좀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응원도 하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영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질문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양육시설 탈시설화 뭐 기능전환 이 얘기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은 실제 이제 시작했고 근데 여전히 뭐 반대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육시설 탈시설화도 여러 의견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설득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 쪽에서는 이런 탈시설 논의를 이미 다른 대상들을 많이 초대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혼모, 뭐 노숙인 해서 포럼도 열고 다양한 논의들을 이제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아동 쪽하고 큰 차이는 당사자성인 것 같은데 아동들이 이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탈시설보다는 속도가 좀 더디고 좀 소위 파괴력이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아동들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회의도 하고 참여도 하는데 뭐 용돈 주는 기준이라든지 뭐 교육을 몇 시간을 어떻게 받을 거라든지 이런 좀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동 당사자들이 지금 보호 종료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동 당사자들이 본인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큰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많이 충분히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시설, 탈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아동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이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너무 조용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시끄럽게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더 많이 토론하고 치열하게 의견 조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아이들을 잘 행복하게 이 사회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더 많은 시끄러운 토론, 더 많은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 계획을 복지부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당장 탈시설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언을 했을 때 뭔가 준비 작업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마음들은 여기 계신 누구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할 시간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이 한 말인데 사회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목소리를 내어서 조그만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좋은 어른들이 되고 좋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1세션, 2세션, 3세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치시니까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아직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참 많다는 생각 오늘 아마 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또 강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36개월 영아와 보육사의 1:1 그 배치 법률안을 시작으로 해서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뿐만 아니라 또 가정 외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을 위한 이 환경적 제도가 좀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세션이 마무리됐고요.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세 분 그리고 또 1, 2 세션 함께 해주신 9분의 우리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분의 얘기도 정말 듬뿍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정익준 교수님 이 모든 세션을 정말 무사히 이끌어 주시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어서 정리해 주신 우리 정익준 교수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부터 시작됐던 리사운드 컨퍼런스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세션에 우리 정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변화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좀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이번 리사운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해진 목소리들이 다 모여서 이 아동 양육시설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시작,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